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매일의 식탁에 맛있는 반찬이 더해지듯 여러분의 지식 창고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 반찬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속으로 궁금해하셨을 법한 조금은 무겁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혼하지 않고 불륜 합의금, 그러니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이들이나 다른 여러 이유로 가정을 지키고 싶을 때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서초 법무법인 라온의 18년차 베테랑 이창엽 가사법 전문 변호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전문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참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좀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죠. 많은 분들이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려야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그러니까 그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또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소송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가장 궁금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 안 하면 상관자 소송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꼭 무슨 세트 메뉴처럼요. 정말 별개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네, 결론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하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소송입니다. 하나를 해야만 다른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부 관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현재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더라도 내 가정을 파탄의 위기로 몰아넣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혼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열어주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로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는 데는 명확한 법조항이 뒷받침됩니다. 우리 민법, 그중에서도 제750조와 제751조가 핵심 근거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751조. 법조항 이름만 들으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민법 제750조는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조항인데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 일부로든 실수로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혼인 공동생활이라는 틀을 깨뜨리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명백한 손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남의 집 귀한 물건을 함부로 망가뜨린 것과 좀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민법 제751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체나 자유, 명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 것의 법적 근거예요. 아하. 네, 즉 상간자의 불법 행위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서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것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법은 단순히 바람 피운 건 나쁜 짓이라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걸 넘어서 그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구체적인 손해로 인정하고요. 그 손해를 본으로 배상하라고 제3자, 그러니까 상간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군요. 알면서도 만났다는 그 고의성이 아주 핵심이 되겠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 고의성 여부가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명확히 졌는데요. 이게 실제 소송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직접 다루셨던 사건 중에 이와 관련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100마디 설명보다 실제 사례 하나가 더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명을 사용하겠지만 제가 직접 진행했던 김현정 씨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김현정 씨는 결혼 15년 차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가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회식이다, 야근이다 이런 핑계가 잦아졌고요. 아유,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상황 같지만 실제로 겪으면 정말 피가 마르는 순간들이죠. 처음에 믿으라고 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처음엔 정말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에서 좀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설명도 뭔가 석연치 않자 불안감이 커지셨죠. 결국 큰 고민 끝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셨는데 거기서 같은 회사 동료인 박미선, 가명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하신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단순한 농담 수준이 아니었나 보네요. 네, 그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라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말들, 데이트 약속,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화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현정 씨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한창 예민한 시기에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다고 해요. 정말 딜레마였겠네요.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지만 이 상황을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김현정 씨는 깊은 고민 끝에 일단 가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기로 노력하는 한편 이 모든 고통의 또 다른 원인 제공자죠. 박미선 씨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셨죠. 그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고 이혼 소송 없이 오직 박미선 씨만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오, 정말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사례네요.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소송. 그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증거 확보였겠죠. 말만으로는 안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승패는 정말 증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김현정 씨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남편과 박미선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처, 또 두 사람이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그리고 박미선 씨와 데이트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법원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를 훨씬 넘어선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 아픈 증거들이네요. 상대방인 박미선 씨 측에서는 당연히 방어를 했을 텐데요. 어떤 주장들을 했나요? 네, 예상대로 박미선 씨 측 변호인은 여러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현정 씨 남편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거나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라고 해서 만난 것이다. 혹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였을 뿐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죠.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측이 흔히 내세우는 레포토리입니다. 몰랐다거나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변호사의 역량이 발휘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김현종 씨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와 주변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박미선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면 박미선 씨가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설정된 김현종 씨와 자녀들의 가족 사진을 본 정황이라든지 또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동료들이 수군거렸던 이야기, 남편이 박미선 씨에게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자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 등을 제시하면서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한 김현종 씨 부부가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진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도 입증했죠. 와, 정말 치열한 공방이었겠네요. 증거 하나하나를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변론 전체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박미선 씨가 김현정 씨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중간에 법원의 권유로 조정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박미선 씨가 김현정 씨에게 그녀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천만 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건가요? 보통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지, 그리고 김현정 씨 사건에서는 왜 특별히 2천만 원이 인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상관자 위자료 액수는 정말 사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딱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기간이 아주 길고 그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인정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부정행위의 증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기간이 짧은 경우 등에는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현정 씨 사건에서 2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지 않은 금액이 인정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강조했듯 박미선 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 즉 고의성이 명확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고의성. 그렇죠. 둘째,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결코 짧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고요. 셋째, 이로 인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김현정 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 것이죠. 또한 김현정 씨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수 있으나 다른 요인들이 위자료 증액 사유로 더 크게 작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상간자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관계를 지속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인 배우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 거네요. 이제 실제로 이런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까지 밟으려면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송을 결심했다면 냉정하게 준비하고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확실하고 합법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합법적인 증거 확보. 아까 김현정 씨 사례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고 합법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배우자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 추적하는 거 이런 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의사항과 직결됩니다. 일단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이건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당사자가는 괜찮군요. 네.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투가업소 출입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심지어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목격한 지인의 진술서 등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것은 이 증거들을 얻는 과정에서 다른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법 위반. 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상간자의 동의 없이 몰래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고요.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상대방의 집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찾거나 차량에 몰래 녹음기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증거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와, 정말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억울한 마음에 뭐라도 하려다가 오히려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니. 증거는 합법적으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이혼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액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이혼 없이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사건에 비해서 위자료 액수가 다소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미리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혼 안 한다고 해서 정신적 고통이 덜한 건 아닐 텐데요.
물론 고통의 크기가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니죠. 당연히 고통스러우시죠. 하지만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거나 혹은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네. 물론 이것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거나 의미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액수 산정에 있어서 이런 점이 고려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법원의 판단 기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시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아, 소멸시효? 네, 모든 법적 권리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는데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할 권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깜빡하고 시간 놓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네, 두 가지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둘 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는데요. 첫째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요. 안날로부터 3년? 네, 둘째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아, 둘 중 먼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한 5년 전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과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제가 1년 전에 알게 되었다면요. 아직 10년은 안 지났지만 안날로부터 3년 기준에 따라 앞으로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반대로 바람 피운 지 11년이 지났다면 설령 어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이미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너무 오래 고민하기보다는 소멸시효 기간을 염두에 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었네요.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수확은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고도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확인한 것입니다. 민법 750조와 751조가 그 근거가 되고요.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고 불법 증거 수집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 그리고 소멸시효라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까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법적인 절차와 고려사항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과는 별개로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여정의 시작일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매듭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진솔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할지 혹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랄까, 법정에서의 싸움이 끝난 후 진짜 관계의 재건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식 창고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